자,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그 문제와 이론이 별도의 책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 객관식 심리학이라는 책의 목차에 보면 단원별 기출문제라고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기출문제가 중심으로 편집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꽤 여러 회에 걸쳐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론을 진행하면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 단원별 기출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특히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빈도가 낮다 보니 이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몇 문제가 없어서 1장과 2장을 지금 한꺼번에 같이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1시간에 20문제 내외 정도의 문제를 선택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기출문제에 보면 사지선다형 문제와 오지선다형 문제가 있어서 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사지선다형 문제를 지금 채택이 되어져 있는데, 행정고시라거나 사법고시에서는 오지선다형 문제로 이 문제가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서 출제되고 있는 심리학 문제들의 난이도가 심리학 개론 시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각과 기억, 추론, 결정에 의한 문제 해결을 하는 심리학적 접근은, 자, 우리가 지각, 기억, 추론, 뭔가 생각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인지주의적 접근으로 포괄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생물학적 접근은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2장에서 했었던 뉴런과 시냅스, 또 영양과 신경전달물질,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자, 이런 내용들은 지각, 기억, 추론, 결정,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사고와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인지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접근, 심리학의 사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적 접근인데요. 정신분석적 접근은 프로이드의 심리석정 발달 단계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무의식, 인간의 공격성, 그리고 성적 에너지가 인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의식과 성적 에너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 이제 정신분석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바로 이어서 아주 특징적인 심리학 사조 중에 하나가 행동주의적 접근인 건데요. 행동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내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야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적 접근, 눈에 보이는 행동, 우리 지금 머릿속에서 심리 내면에서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뭐가 작동하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가 침을 흘리는 개에 대한 실험이라거나, 스키너의 지렛대를 누르는 쥐에 대한 실험이라거나, 그 개와 쥐의 내면과 머릿속에 무슨 작동하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간도 똑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행동을 환경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아주 현격하게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론입니다. 둘 다 결정론으로 분류가 되는데, 정신분석적 접근은 정신결정론, 행동주의적 접근은 환경결정론. 자, 이것은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결정론이다라고 이야기할 땐 둘 다 결정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는 판이하게 달라서 결정론인 건 공통적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전혀 비슷하지도 않아서요. 이 정신결정론은 뭐냐 하면 심리 내면의 무의식,
성적 에너지의 충동, 이것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결정론이고요. 행동주의적 접근에서의 결정론은 보상과 처벌. 100점 맞아오면 핸드폰 사줄게. 100점, 이번에도 60점 이하를 맞으면, 여러분 60점 이하면 이제 안 될 텐데요. 자, 이번에도 어떤 특정 점수 이하를 맞으면, 체벌을 한다. 그런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과 심리가 결정된다. 라고 보는 것이 행동주의적 접근에서의 그런 의미의 결정론입니다. 통상 이걸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할 때도 있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연구 방법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건데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1장을 제가 설명했을 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다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1장을 하면서 예를 들었었습니다만 고압 송전탑과 암 발생률이 아직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상관관계는 의미 있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송전탑이 많이 세워지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만약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상관관계가 높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인과관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서 송전탑을 세울 때 옆에 무슨 어떤 공장을 같이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화학물질이 암을 발생시켰을지도 모르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이 송전탑의 원인과 암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가 인과관계라면 여기서의 어떤 화학물질, 송전탑과 관련된 어떤 화학물질 때문이라면 이것의 인과관계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라는 겁니다. 그러나 송전탑이 늘어날 때마다 암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상관관계까지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선 상관관계는 필수적인 요건인데 상관관계라고 해서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결코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 연구, 두 번째로 실험적으로 가장 통제가 잘됨. 자, 관찰 연구, 노숙자 관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노숙자에 관련된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숙자가 있는 어떤 지하철역에 가서 같이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다면 관찰 연구에는 해당이 되겠으나 통제가 잘됨. 노숙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인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뿐이지 노숙인의 행동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험적으로 가장 통제가 잘 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속변인, 실험자에 의한 조작. 실험자에 의해서 조작되어지는 것, 또는 처치, 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의 조작은 오퍼레이션, 손으로 만지는, 우리가 기계를 조작한다의 그 조작입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한다의 조작은 아니겠고요. 자, 가장 쉬운 예, 실험에 의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인의 예. 식사량이 많아지면 체중이 늘어난다. 그래서 식사량을 얼만큼 조절했을 때 식사량을 얼만큼 감소시켰을 때 체중이 감소할 거냐. 물론 이거 자체는 상관관계이기도 하고 이렇게 명확한 관계는 인과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얼만큼 줄였더니 체중이 얼만큼 감소할 거냐. 우리가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것은 식사량이죠. 이것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식사량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을 때 체중이 어떻게 결과되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종속변수 또는 종속변인
결과되어지는 것이죠. 종속 변이는 실험자에 의해서 조작 처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험자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거나 처치되어지는 것은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체중이 늘어나는지 주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사례 연구, 희귀하고 특별한 케이스 연구에 적합한 것.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희귀한 그 아마존에서의 살고 있는 아주 희귀한 특정 어떤 그런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의 모습이라거나 에이즈 환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거나 자 그렇게 특정한 사례를 연구하고 희귀하고 특별한 케이스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례 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전체는 부분의 합리성이다라는 명제와 관계되는 학파는. 자, 이 표현은 앞에서 다루었던 표현과는 약간 다른데요. 우리가 형태주의 이야기를 할 때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그 이상일 수 있다. 과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더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리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답은 형태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구조주의, 구성주의 이 분트 학파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낱낱하게 하나의 조각조각 내서 우리가 물질을 다룰 때 어떤 토질의 특성을 알아낼 때 분자 단위의 원자 단위까지를 쪼개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그 토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전체의 조각을 낱낱하게 쪼개서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형태주의는 이거의 합이 이겠으나 실제로 우리가 감각과 지각과 심리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들은 단순한 합이 아니라 뭔가 플러스 알파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3장, 4장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될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는 부분의 합리성이다 라는 명제는 형태주의에 대한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검사실의 색채가 검사 점수에 주는 영향을 알고자 할 때 검사실의 색채는 독립변수이다. 자, 아마도 이 상황이 검사실의 벽면을 어떤 특정 색깔로 아마 빨갛게도 해보고 파랗게도 해보고 자, 이 검사실의 벽면의 색깔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더니 좀 더 크게 해볼까요? 검사 점수 여기에서 이제 지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빨간색 벽에 실험실 검사실에서 지능 검사를 했을 때의 결과와 파란색 벽에 실험실에서 지능 검사를 했을 때의 지능 검사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색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을 거냐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색깔이 독립변수 즉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에 영향을 받은 지능 검사 결과는 종속변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검사실의 색채가 검사 점수에 주는 영향을 알고자 할 때 검사 점수는 독립변수다. 지금 설명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검사 점수는 영향을 받고 있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거죠. 독립변수는 이 연구실의 벽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색채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돼서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로등을 푸른빛으로 바꾼다거나 특정 파장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연구자가 조명이 작업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할 때 조명의 정도는 무슨 변인에 해당하는가? 자, 조명, 빛입니다. 조명과 공장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 작업량과 조명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자 할 때 조명이 작업량에 미치는 효과, 이 조명이 밝을 때 또는 덜 밝을 때 조명을 조절했을 때 그 결과로서 작업량의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치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빛의 강도, 즉 조명, 여기가 독립변수가 되겠고 여기가 종속변수. 과연 빛을 아주 밝게 했더니 작업량이 늘어나고 빛을 어둡게 했더니 작업량이 줄어드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조명의 정도는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자가 조명의 작업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널리 알려진 그 실험 중에 하나는 호손 심리학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호손 효과라고 해서 호손은 이제 공장의 이름이었는데 사람 이름을 딴 아마도 공장주의 사람 이름을 딴 그 공장에 호손웍스라는 그 조명회사 공장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공장에 심리학 연구자들이 찾아갔었죠. 그런데 예상하지도 않게 엉뚱한 그 효과, 엉뚱한 그 결과를 얻었는데요. 연구자들의 관심은 바로 이거였었어요.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이것이 그 조명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조명의 밝기 정도에 따라서 작업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이 공장에서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이 연구 피실험자에 해당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이 입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작업량을 관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때 원래 연구자의 관심은 독립변수 이거였지만 이 피실험자 입장에선 누군가가 내 작업을 보러 온다는 것만 가지고도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연구자가 올 땐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독립변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연구자가 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량이 높아지는 결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호선 효과라고 알려진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것이 그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뭐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외적 타당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의 하나로서 즉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그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러한 효과로 심리학 역사에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 심리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동주의적 접근은 인간을 기계론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심리 내면 전혀 관심 없습니다. 행동주의적에서는 기계론적,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인간을 결정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자, 결정론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정신결정론. 의미는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은 자극에 대한 객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자, 지금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극에 대한 객관적 지각과 해석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긍정적인 변화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제가 이제 인본주의적 접근을 설명하면서 칼로 조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꽃에 대해서 비유를
했던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꽃이 자랄 수 있는 힘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씨앗 상태의 이미 내면에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건데, 환경만 잘 맞으면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만 잘 맞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현할 수 있는, 자, 그런 힘을 스스로 내면에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부에 갖추고 있는 것, 그런 자율성, 성장 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자, 네 번째, 신경생물학적 접근은 행동을 뇌와 신경계통의 활동으로 설명한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3번입니다. 자, 심리학의 연구에서 각 학파와 그 특징들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주의. 자, 분티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출발점, 마음의 기본 요소에 대한 연구로서 내성법을 주장했고요. 기능주의로서는 의식의 흐름을 탐구하는 것, 행동관찰법과 제임스, 기능주의, 유럽과 미국의 특징이고요. 형태주의, 주요 연구 대상은 외적 행동과 실험법, 왓슨. 자, 주로 연구 대상이 외적인 행동이고 실험법이고, 왓슨이 가장 대표적인 학파는 형태주의가 아니라 행동주의. 정신분석에서는 정신열정론을 주장하고 있고, 자유현상법, 무의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유현상법을 시도했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프로이드입니다. 자, 답은 3번. 자, 8번. 피그말리온 효과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상대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실현 예언, 자기 충족 예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건데요. 그것이 객관적이든 객관적이지 않던, 자,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외국 학교에서는 이런 장면을 가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문제아들만 모인 학급을 담당한 학교 선생님들의 얘기가 영화로 몇 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문제아들만 모인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교사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만나기도 전에 문제아들만 모아놨으니 공부를 잘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이 선생님의 기대에 따라서 여기에 학급 성적이 낮은 결과 나오는 것,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할 리가 없지. 그 기대가 실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적합한 실험 통제 절차는 무선할당, 검사의 표준화, 이중은폐 절차, 무선 표집, 이중은폐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라는 세팅에서는 실제로 그럴 수는 없겠으나, 이중은폐 절차로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커튼을 이렇게 치고 강의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여기 누가 앉아있는지 모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사의 얘네들은 문제아니까 공부를 못할 거야 라는 기대가 생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커튼을 치고 가르치면 교사 입장에서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정의 실험 과정들을 이중은폐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선 할당,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무선으로 랜덤하게 할당하는 것. 무선 표집은 모집단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서울 시민 중에서 300명을 뽑는데 내가 아는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또는 특정 구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서울 시민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중에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는 것을 이제 무선 표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검사의 표준화는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표준화된 검사, 심리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그 매뉴얼, 절차와 표준이 명확하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능검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영역이고 그 영역은 몇 분 동안 하는 거며 몇 문제 이상 반복해서 틀리면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아주 명확하게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검사의 표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검사를 하던 간에 A라는 검사자가 하던 B라는 검사자가 하던 그 검사자에 따른 어떤 편향과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검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검사의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본주의 심리학 칼 로저스 얘기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1차적인 관심은 체험하는 개인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이나 뭐 다음에 더 볼 필요 없겠고요. 자, 인간은 선한 존재 그리고 반드시 선하다기보다는 능력이 있는 존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 어떤 범죄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인간 자체가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긍정적인 본성이 발현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면 본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표출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존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표적인 인본주의 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유기체를 동화시키려는 기본적인 힘은 실현 경향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개인은 모든 경험을 자기 개념과 관련시켜서 평가하고 불일치할 경우에 불안이 야기된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뒤에 상담 심리에서도 하게 되겠으나 바람직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또는 뭐 자아 이게 불일치하고 이 차이가 갭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불안정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되고 싶은 것,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것을 실현을 해야 그게 안정적인 정신 건강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락 그룹의 기타리스트였었어요. 근데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대기업의 회사원이 됐다고 했을 때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정신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뭐 불안이라거나가 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되고 싶은 것의 자기 실현성을 추구하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현실과 일치해야 그게 건강한 정신 건강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실험에서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데 뭐 벌써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 앞에서 제가 식사량을 가지고 체중이 종속 변수로서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밀가루로 된 빵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건지 아니면 쌀로 된 밥을 먹어야 살이 찌는 건지 뭘 먹었을 때 살이 더 찔 거냐 뭐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밀가루와 쌀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독립변수이고 여기에 따라서 체중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게 종속변수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뭐 채식만 해본다거나 고기만 먹어본다거나 바나나만 먹는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봐서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들은 독립변수,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의 가장 큰 상관계수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기출문제 중에 상관계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을 숫자로 표시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특히 이제 피어슨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 기법에 따라서 그걸 R로 표시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등호까지 해서 최대 플러스 1, 최소 마이너스 1 이지만 사실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딱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사회과학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두 고는 빼도 무방하겠으나 이론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맞는 얘기고요. 최대 플러스 1, 최소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이 기호에 해당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할 뿐이지 과소,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는 A가 증가할 때 B가 같이 증가하는 것, 마이너스는 A가 증가할 때 B는 감소하는 것, 그것도 상관관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그런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겠고, 자, 그래서 기호 빼고 숫자가 더 큰 것이 더 큰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빼고 숫자가 가장 큰 것은 0.61. 이어서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고 고려해야 된다는 것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아마도 이게 기출됐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틀린 것으로 통계에 잡혀져 있습니다. 자, 12번. 자,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실험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강력한 수단 영역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실험만큼 바람직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험이죠. 상관계수는 두 개의 변인이 관련되어 있는 정도의 추정치이고, 실험법은 실험실 밖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가 이제 이것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맞고 틀리고요. 설문조사법은 직접 관찰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는 간접 관찰법이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여서 자, 실험법은 실험실 밖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실험실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변수들, 여러 가지 가외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보니 실험실 바깥에서의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나 실험실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실험실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뿐이지.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맞는 이야기여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오랜 세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보존되어 온 행동 특성과 인지 능력의 적응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서 유기체 행동과 정신 과정을 설명하는 입장은, 자, 진화 심리학이고요. 최근 한 20, 30년 동안에 유전과 DNA에 관련된 그리고 분자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진화 심리학이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적 특성, 심리적 특성,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공포를 느낀다거나 이런 심리적 특성들이 사실은 진화 과정상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특성은 자연 선택돼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고, 진화 과정에서 자손의 번성에 유익하지 않았던 그런 심리적 특성들은 자연 도태돼서 현재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것, 바로 그런 논리가 진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타주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적자생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타주의, 분명히 지하철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모두 다 하고 있지 않지만 도대체 그런 행동들을 왜 할 것인가, 그런 심리가 왜 발생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래에 이제 생물학에서는 잘 답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자, 이것도 역시 이타주의라는 것이 종족의 번식에 DNA를 전달하는 과정에, 진화 과정에 유익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해오는 한
우리는 개인적인 진화를 해온 게 아니라 진화의 단위 중에 하나가 유전자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이기도 해서 사자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종이죠. 그러다 보니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왔는데 그 집단을 이루어서 살려면 그리고 그 집단이 잘 기능하려면 이타주의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최적화하려면 동시에 이타주의가 필요한 것, 집단 생활을 하는 한, 자 그런 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진화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